2016년 10월 24일 밤 11시 JT BC 뉴스룸 스튜디오에서 손석희 앵커가 한 대의 태블릿 PC를 화면에 비췄다. 그 순간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 태블릿 안에는 대통령 연설문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작성자는 청와대 비서관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 문서들에 접근할 수 없었어야 했다. 비공식적으로는 한 여자가 대통령의 모든 말을 미리 검열하고 수정했다. 최순실, 정부의 어떤 직책도 없는 이 여자가 국가 최고 기밀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김민석은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30대 중반의 이 남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최순실의 전속기사로 일했다. 그는 그 태블릿을 알고 있었다. 검은색 삼성 갤럭시 탭. 최순실이 차 뒷좌석에서 항상 들고 다니던 바로 그것이었다. 수백 번도 넘게 그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가 빨간 펜으로 문서를 수정하는 모습을 봤다. 이 문자는 너무 약해. 다시 써. 그녀는 전화로 누군가에게 명령했다. 그 누군가는 청와대 비서관이었다. 김민석은 그날을 기억한다. 2013년 봄, 그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력서를 낸 곳은 평범한 운전기사 파견업체였다. 하지만 면접관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이 일은 특별합니다. 당신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은 비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중년 남자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돈이 필요했다. 월급은 보통 기사의 3배였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첫 출근 날, 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를 만났다. 50대로 보이는 여자, 명품 코트, 완벽한 화장, 차가운 미소. 나는 최순실입니다. 당신은 매가 가는 곳을 묻지 않고, 매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령이었다. 김민석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공식적으로 그는 단순한 운전기사였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자의 비밀을 매일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다. 첫 주, 그녀는 그를 5번 청와대로 데려갔다. 하지만 정문이 아니었다. 경비가 없는 후문. CCTV가 꺼져 있는 아무도 그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신분증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이 시간에 항상 이 문이 열려 있나요?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순실은 백미러를 통해 그를 쳐다봤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2시간 동안 청와대 안에 있었다. 나왔을 때 그녀의 가방은 서류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주말 김민석은 우연히 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봤다. 그 연설문. 그는 그것을 알아봤다. 사흘 전 최순실이 차 안에서 수정하던 바로 그 문서. 이 부분은 너무 약해요. 국민은 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녀는 빨간 펜으로 문장들을 지우고 다시 썼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텔레비전에서 그 똑같은 문장들을 읽고 있었다. 김민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정구직책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연설을 미리 검열할 수 있는가? 당신은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순실이 갑자기 말했다. 그들은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하지만 증인은 입을 다물어야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김민석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사였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언젠가 필요할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2016년 10월, 텔레비전에서 그 태블릿이 공개됐을 때 김민석은 알았다. 그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하지만 이 이야기는 훨씬 전에 시작됐다. 40년 전, 한 소녀가 어머니를 잃었을 때, 그리고 한 무당이 그 슬픔을 무기로 만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74년 8월 15일, 서울 국립극장, 총성, 피, 그리고 40년 동안 한나라를 지배할 저주의 시작. 1974년 8월 15일 아침, 서울은 광복절 기념식 준비로 분주했다.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는 수천 명의 내빈이 모였다. 단상 위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부인 유경수 여사가 앉아 있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국가 기념식이었다.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이 대려하고 있었다. 무대 뒤편 3층 객석에는 문세광이라는 남자가 권총을 숨기고 있었다. 총성이 울렸다. 첫 번째 총알은 빗나갔다. 두 번째 총알은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관통했다. 박근혜는 그 순간 객석에 앉아 있었다. 22살의 젊은 여성. 그녀는 무대 위에서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봤다. 피가 흰 한복을 붉게 물들였다. 비명, 혼란.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둘러쌌다. 하지만 유경수는 이미 의식을 잃었다. 5시간 후 병원에서 그녀는 사망했다. 대한민국 영부인이 암살당한 것이다. 그날 이후 박근혜는 변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조용히 애도했다. 비공식적으로 그녀는 무너졌다. 그녀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다. 피, 총성, 끝없는 악몽. 청와대 직원들은 걱정했다. 대통령의 딸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아버지 박정희는 딸을 위로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국가를 운영해야 했다. 박근혜는 혼자였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최태민. 공식적으로 그는 불교 승려였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무당이었다. 그는 여러 종교를 섞어 자신만의 교리를 만들었다. 영세교라는 이름의 사이비 종교. 그는 죽은 자와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박근혜에게 접근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나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한 첫마디였다. 1974년 겨울, 최태민은 박근혜를 처음 만났다. 만남은 청와대 근처의 작은 사찰에서 이루어졌다. 박근혜는 절망적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최태민은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다. 유경수 여사가 여기 계십니다. 그녀는 딸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딸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박근혜는 울기 시작했다. 그것이 진짜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믿고 싶었다. 최태민의 딸 최순실은 그때 18살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그 만남에 있었다. 그녀는 박근혜를 조용히 관찰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단순한 딸이었다. 비공식적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조수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슬픔을 무기로 만드는 법, 믿음을 통제의 도구로 바꾸는 법. 그녀는 박근혜가 완벽한 표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력하지만 외로운 여자, 힘이 있지만 감정적으로 무너진 여자. 언니, 최순실은 박근혜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공식적으로 그들은 친구였다. 비공식적으로 최순실은 박근혜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근혜에게 위로를 주었다. 조언을 했다. 항상 곁에 있었다. 박근혜는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순실이는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박근혜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말했다. 최태민은 1985년대 내내 박근혜 주변에 머물렀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얻었다. 공식적으로 그는 종교 지도자였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박정희의 딸을 조종하는 꼭두각실 조종사였다. 청와대 보안팀은 우려했다. 하지만 박근혜는 듣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모든 비판을 무시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다. 박근혜는 또다시 고아가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총에 맞아 죽었다. 그녀의 세계가 다시 무너졌다. 그리고 최태민과 최순실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최순실은 말했다. 박근혜는 그들에게 의지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비공식적으로 그녀는 최 씨 가족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후 30년 동안 최순실은 박근혜의 그림자였다. 박근혜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최순실은 조언자였다. 박근혜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최순실은 연설문을 검토했다.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최순실은 선거 전략을 짰다. 공식적으로 최순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비공식적으로 그녀는 모든 것이었다. 내 아버지가 그녀를 구했습니다. 최순실은 나중에 지인들에게 말했다. 이제 그녀는 우리 가족의 것입니다. 영원히. 김인석은 차를 운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최순실에게서 직접 들었다. 2014년 어느 비오는 밤, 그들은 청와대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최순실은 술에 취해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박근혜는 40년 전부터 내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알고 있었죠. 그녀는 웃었다. 김민석은 백미러로 그녀를 봤다. 그 웃음은 승리의 웃음이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았을 때의 웃음.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나요? 김민석이 물었다. 위험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싶었다. 최순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권력, 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솔직했다. 대통령이 뭐가 특별합니까? 그녀도 무서워하고 외롭고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그 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소유합니다. 그날 밤 김민석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40년에 걸친 심리적 지배였다. 최태민은 씨앗을 심었다. 최순실은 그 씨앗을 거대한 나무로 키웠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는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었다. 하지만 나무는 언젠가 쓰러진다. 그리고 김민석은 자신이 그 쓰러짐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질문은 단 하나였다. 그 나무가 쓰러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께 무너질 것인가. 2014년 3월 어느 금요일 오후, 김민석은 최순실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건물로 데려갔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사적인 방문이었다.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과의 비밀 회담이었다. 그들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최순실은 전화를 받았다. 네,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가방에서 붉은색 파일을 꺼냈다. 그 파일의 표지에는 미르재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선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렸을 때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긴장되어 있었다. 김민석은 로비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그는 들을 수 있었다.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실장이 물었다. 200억 원. 최순실의 대답은 간단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부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삼성은 협조적인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순실의 톤이 차갑게 변했다. 아니면 대통령께 삼성이 비협조적이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침묵. 그리고 실장의 한숨. 일주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최순실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좋은 결정입니다. 대통령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회의는 15분 만에 끝났다. 최순실이 나왔을 때 그녀는 승리자처럼 보였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김민석에게 말했다. 다음은 롯데입니다. 그들도 100억은 내야죠. 김민석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순실은 백미러를 통해 그를 쳐다봤다. 문화예술 발전이라고 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모든 대답이 있었다. 그 주 동안 김민석은 최순실을 현대자동차, SK그룹, 롯데그룹 본사로 데려갔다. 매번 시나리오는 같았다. 비밀회의, 거액의 요구, 기업들의 복종. 공식적으로 이것은 자발적 기부였다.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국가가 승인한 갈취였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협박했다. 그리고 재벌들은 알았다. 거부하면 세무조사, 규제 압박, 정부 계약 취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두 개의 문화재단이 2015년에 만들어졌다. 공식적으로 이것들은 문화예술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비영리 기관이었다. 비공식적으로 이것들은 최순실의 개인 금고였다. 총 774억 원이 대기업들로부터 모금되었다. 삼성이 200억 원, 현대차가 140억 원, SK가 160억 원, 롯데가 70억 원. 나머지는 다른 기업들에서 왔다. 이 돈으로 뭘 하실 겁니까? 김민석이 또 물었다. 그들은 한강변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었다. 최순실은 재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필요한 일들이 많죠. 문화인사, 스포츠 지원, 그리고 그녀는 멈췄다. 제 딸의 승마훈련. 유라는 올림픽 선수가 될 겁니다. 재단 돈으로 최고의 말과 코치를 사줘야죠. 김민석은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최순실은 서류에서 눈을 들어 그를 봤다. 불법? 재단 이사회가 승인하면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내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차창 밖을 봤다. 법이란 것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나는 대통령 뒤에 있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막겠어요? 2015년 여름, 김민석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20대 초반이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오만한 표정. 그는 그녀를 경기도 화성의 고급 승마클럽으로 데려가야 했다. 차 안에서 정유라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했다. 나 이화여대 들어갔어. 특기생으로. 너무 쉬웠어.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김민석은 알고 있었다. 정유라의 고등학교 성적은 평범했다. 그녀는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승마 선수로서 특별 전형으로 합격했다. 비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이화여대에 압력을 넣었다. 최순실 딸을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대학 지원금 삭감을 각오하라. 이것이 대학이 받은 메시지였다. 승마클럽에 도착했을 때 정유라는 트레이너에게 소리쳤다. 이 말은 너무 느려요.
더 좋은 말을 구해와요. 트레이너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새로운 말을 주문하겠습니다. 김민석은 차에서 기다리며 생각했다. 그 말은 얼마나 비쌀까?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올까? 물론 재단 돈에서. 국민의 세금은 아니지만 재벌들이 강제로 낸 돈. 결국 같은 것이었다. 저녁에 김민석은 정유라와 최순실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모녀는 스테이크를 먹으며 이야기했다. 엄마, 학교 교수들이 너무 짜증나. 정유라가 불평했다. 내가 수업에 안 나간다고 뭐라 그래. 최순실은 와인을 마시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총장에게 전화할게. 출석 문제 없어질 거야. 진짜? 엄마 최고. 정유라는 기뻐했다. 그리고 학점도 좀 올려줘. A는 받아야 유학 갈 수 있잖아. 최순실은 웃었다. 그것도 처리해 줄게. 너는 공부 신경 쓰지 말고 숙마만 해. 김민석은 레스토랑 밖에서 차 안에서 이 대화를 들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는 녹음기를 켰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다. 며칠 후 김민석은 최순실이 이화여대 총장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총장님, 유라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국가대표 승마 선수입니다. 훈련을 바쁘니 출석과 학점에서 배려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전화 반대편의 침묵, 그리고 총장의 떨리는 목소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유라는 모범 학생이었다. 비공식적으로 그녀는 학교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교수들은 강요받아 출석을 조작했다. 과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줬다. 시험은 보지 않아도 점수가 나왔다. 한 교수가 항의했다. 이것은 교육윤리에 어긋납니다. 그는 학장에게 말했다. 일주일 후 그는 해고되었다. 공식적 이유는 성과 부진.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2016년 초, 한 학생이 SNS에 글을 올렸다. 돈이 능력이야. 너희 부모를 원망해. 이것은 정유라가 한 말이었다. 한 동급생이 그녀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했을 때, 이 글은 입소문을 탔다. 학생들이 분노했다. 교수들이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언론이 조사를 시작했다. 최순실 제국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김민석은 차 안에서 뉴스를 봤다. 정유라 스캔들, 학생들의 시위, 이화여대 총장의 사임. 그는 알았다.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 멍청한 년. 최순실은 전화로 딸에게 소리쳤다. 왜 SNS에 그런 말을 했어? 이제 다 망쳤잖아. 정유라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순실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두려워 보였다. 독일로 가. 최순실은 딸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 며칠 후 김민석은 정유라를 인천공항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1등석 티켓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도망갈 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퍼지고 있었다. 언론, 검찰,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한 국민들에게. 김민석은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정유라의 스캔들은 작은 실마리. 그 실마리를 당기면 거대한 부패의 그물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물의 중심에는 최순실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 있다. 이 나라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대통령이 40년 동안 한 여자의 꼭두각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가 국가를 개인 재산처럼 다뤘다는 것을.
질문은 이것이었다. 국민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받아들인 후 무엇을 할 것인가?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 세월호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304명이 죽었다. 그중 250명이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었다. 온 나라가 텔레비전 앞에서 울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사라졌다. 공식적으로 청와대는 상황실에서 지휘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비공식적으로 아무도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다. 심지어 비서실장도. 그날 아침 김민석은 최순실에게서 긴급 전화를 받았다. 지금 당장 와요, 빨리. 그녀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다. 그는 30분 만에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을 때 최순실은 화장도 하지 않은 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대통령님,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그녀는 소리쳤다. 전화 반대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박근혜가 울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김민석이 물었다. 최순실은 코트를 입으며 대답했다. 청와대 근처. 하지만 정문이 아니야. 그들은 차에 올랐다. 길 위에는 세월호 뉴스가 라디오에서 계속 나왔다. 현재 구조된 인원은 174명. 실종자는 여전히 200명 이상.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최순실은 라디오를 껐다. 짜증나. 이런 날 하필이면. 김민석은 믿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최순실은 그를 쳐다봤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무너집니다. 우선순위를 알아야죠. 그녀의 논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300명의 생명보다 한 사람의 정신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들은 청와대 뒷길의 작은 별관에 도착했다. 경호원들도 없는 곳. 최순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민석은 차에서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 3시간. 그동안 세월호는 완전히 가라앉았다. 구조 가능 시간이 지나갔다. 해경은 혼란스러웠다. 정부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후 5시, 최순실이 나왔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끝났어요. 대통령이 진정했습니다. 김민석은 참을 수 없었다. 그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순실은 눈을 감았다. 대통령은 무너졌어요. 콩황발작.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진정시켜야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순실은 눈을 뜨고 그를 똑바로 봤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박근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합니다. 압박을 받으면 얼어붙어요. 그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녀 대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날 밤 김민석은 집에서 뉴스를 봤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울부짖었다. 우리 대통령은 어디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은 상황실에 있었다.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숨어서 공황 발작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그 7시간 동안 304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김민석은 우연히 최순실의 가방에서 문서를 봤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문서 하단에 최순실 작성이라는 메타데이터가 있었다. 그는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의 사과도 최순실이 쓴 것이었다. 대통령의 눈물도 최순실이 연출한 것이었다. 이 나라에는 진짜 대통령이 없었다. 있는 것은 무당의 딸이 조종하는 꼭두각시였다. 영혼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김민석이 어느 날 최순실에게 물었다. 그들은 경기도 어느 산속의 작은 절로 가고 있었다. 최순실은 웃었다. 당신은 그런 것을 믿어요? 김민석은 진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믿는다고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녀 어머니의 영혼과 대화했다고. 최순실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천재였어요. 영혼과 대화할 수 있었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았어요. 슬픈 사람은 위로를 원하고, 외로운 사람은 동반자를 원하고, 약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지켜줄 사람을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줬어요. 그게 그의 마법이었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속은 겁니까? 김민석이 물었다. 최순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동안.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어요. 우리는 그녀에게 어머니를 돌려줬습니다. 물론 가짜였지만 그녀에게는 진짜였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산속 작은 절에 도착했다. 이곳은 최태민이 1974년에 세운 영세교 본부였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폐쇄된 사찰이었다. 비공식적으로 최순실은 여전히 이곳을 방문했다. 그녀는 김민석에게 차에 남으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따라갔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건물 안에는 제단이 있었다. 그 위에는 최태민의 사진과 여러 종교 상징들이 섞여 있었다. 불상, 십자가, 무속 부저. 최순실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기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교 기도도 기독교 기도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상한 혼합이었다. 위대한 영혼들이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박근혜의 마음을 계속 제 손안에 두소서. 그녀의 두려움을 저의 무기로 만들어 주소서. 김민석은 등골이 오싹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주문이었다. 최순실은 진짜로 자신이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행동했다. 박근혜를 계속 통제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최순실은 단순한 대통령 친구였다. 비공식적으로 그녀는 현대판 무당이었다. 심리적 조종과 정치적 협박을 신비주의로 포장한. 기도가 끝난 후 최순실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김민석은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지하실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있었다. 최순실은 그 중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다. 김민석은 멀리서 봤다. 그것들은 박근혜의 개인 편지였다. 1974년부터 지금까지 40년치의 편지. 사랑하는 언니에게. 한 편지의 첫 줄이 보였다. 당신만이 나를 이해해요. 당신만이 엄마를 통해 나에게 말할 수 있어요. 최순실은 그 편지들을 쓰다듬었다. 이것이 내 보험입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박근혜가 배신하면 이것을 공개합니다. 그녀의 약점, 두려움, 비밀, 다 여기 있어요. 김민석은 이해했다. 최순실은 40년 동안 단순히 박근혜를 조종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모든 약점을 기록했다. 박근혜가 도망칠 수 없도록.
이것은 우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질 상황이었다. 그리고 인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2016년 10월 24일 밤 11시 JTBC가 태블릿을 공개한 그날 김민석의 전화가 울렸다. 최순실이었다. 모든 것을 파기하세요. 그녀는 패닉 상태였다. 차량 블랙박스, 녹음, 모든 것. 김민석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에는 USB가 있었다. 3년치의 녹음, 사진, 문서, 모든 증거. 다음 날 그는 검찰에 갔다. 공식적으로 그는 단순한 증인이었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최순실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을 들고 있었다. 제 이름은 김민석입니다. 저는 최순실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검사의 눈이 커졌다. 어떤 것들을요? 김민석은 USB를 책상 위에 놓았다.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전화하는 녹음, 재벌들이 돈을 약속하는 대화, 청와대 문서를 수정하는 장면, 세월호 당일 대통령과 최순실이 함께 있었다는 증거, 모든 것입니다. 이틀 후 검찰은 최순실을 소환했다. 그녀는 독일에서 급히 돌아왔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대통령과 무슨 관계입니까? 재단돈은 횡령했습니까? 국정을 농단했습니까? 최순실은 선글라스를 끼고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40년 동안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여자가 처음으로 비답해 섰다. 10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최순실에게 연설문 등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5천만 국민이 경악했다. 대통령이 인정했다. 자신이 민간인에게 기밀 문서를 보여줬다고, 자신이 국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고. 공식적으로 이것은 사과였다.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자백이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이 모였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있었다. 박근혜 퇴진, 구호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다음 주에는 50만 명, 그 다음 주에는 100만 명, 그리고 11월 12일에는 150만 명이 서울 거리를 가득 채웠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평화 시위였다. 김민석도 그곳에 있었다. 촛불을 들고 그는 주변 사람들을 봤다.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 아이를 낳는 부모들, 모두가 같은 요구를 하고 있었다. 진실을 밝혀라. 대통령을 탄핵하라. 한 고등학생이 피켓을 들고 있었다. 세월호 아이들은 어디 있었어요? 대통령은 어디 있었어요? 김민석은 그 학생에게 다가갔다. 나는 압니다.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그는 속으로 말했다. 11월 중순, 검찰이 최순실을 구속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사기. 그녀는 검찰청에 들어갈 때 기자들에게 절을 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들까?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34표. 대한민국 헌정사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었다. 박근혜는 그날 밤 청와대에서 혼자 있었다. 보좌관들은 모두 떠났다.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순실도 감옥에 있었다. 40년 동안 그녀를 지배한 여자도 이제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
박근혜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를 떠나야 했다. 3일 후 그녀도 구속되었다.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기밀누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구속되었다. 김민석은 텔레비전에서 이 모든 것을 봤다. 그는 촛불이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국민이 이겼다. 진실이 이겼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최순실과 박근혜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도운 재벌들, 눈을 감은 관료들, 침묵한 정치인들. 그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딘가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이 있었다. 더 큰 비밀들이. 그는 그것들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은 완전히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최순실 선고 공판.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김민석도 그곳에 있었다. 증인석이 아니라 방청석에. 그는 이미 모든 증언을 끝냈다. 이제 그는 결과를 보러 왔다. 최순실은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왔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여자. 한때 대통령을 조종했던 여자. 이제는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의 신뢰를 악용하여 사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강제로 모금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피고인은 국정문서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수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 입시를 부정하게 조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직권을 남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혐의 목록은 계속되었다. 공식적으로 최순실은 18개 혐의로 기소되었다. 비공식적으로 그녀의 죄는 훨씬 더 많았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최순실은 표정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방청석을 둘러봤다. 그녀의 눈이 김민석과 마주쳤다. 1초, 2초, 3초. 그녀의 눈에는 징후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더. 경고. 같은 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 공판도 있었다.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거운 대통령 형량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박근혜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한때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 이제는 수감번호 2279번의 죄수. 공식적으로 이것은 정의의 승리였다.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40년 저주의 끝이었다. 아니면 정말 끝이었을까? 그날 저녁 김민석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는 받았다. 여보세요? 반대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석 씨?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다. 누구십니까? 김민석이 물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모른다는 겁니다. 김민석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자는 계속했다. 최순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재벌들, 심지어 외국 세력들도. 당신이 본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침묵. 그리고 남자가 말했다. 당신의 USB에 있는 파일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김민석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문자 메시지가 왔다. 주소와 날짜, 그리고 한 줄. 진실을 원한다면. 그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빛 아래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 아직 처벌받지 않은 공범들. 며칠 후 김민석은 뉴스를 봤다. 정유라가 독일에서 체포되었다. 그녀는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었다. 삼성 부회장 이재용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징역 5년. 하지만 2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롯데 매장 신동빈도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민석은 생각했다. 최순실과 박근혜는 감옥에 갔다. 하지만 그들에게 돈을 준 재벌들은 그들 중 대부분은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공식적으로 정의가 실현되었다. 비공식적으로 시스템은 여전히 부자들을 보호했다. 2019년 어느 날 김민석은 우편물을 받았다. 발신자 없음.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1974년에 찍힌 사진. 최태민이 박근혜와 함께 있는 사진. 하지만 사진 배경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정치인들, 군 장성들. 그들 중 일부는 김민석이 알아봤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사진 뒷면에 쓰인 메모. 저주는 1974년에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훨씬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민석은 자신의 아파트 창문을 통해 거리를 내려다봤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고 있었다. 출근하고, 쇼핑하고, 아이들과 놀고.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촛불혁명이 부패를 끝냈다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최순실은 감옥에 있었다. 박근혜도 감옥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만든 시스템은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한 권력 구조는 그것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2021년 12월 30일 박근혜가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건강 악화가 이유였다. 4년 반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김민석은 텔레비전에서 그녀가 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봤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차에 탔다. 최순실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 공식적으로 사면은 인도주의적 결정이었다. 비공식적으로 권력은 여전히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김민석은 그날 밤 일기를 썼다. 나는 3년 동안 최순실의 기사였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두운 비밀들을 목격했다. 나는 증언했고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 그는 펜을 놓고 생각했다.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었다. 세월호 당일 7시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청와대 문서에는 그날의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다. 최순실과 박근혜는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무엇을 결정했는가? 아니면 결정하지 못했는가? 최태민의 영세교 네트워크는 얼마나 컸는가? 사진 속의 그 정치인들과 군 장성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지금도 어디에 있는가? 재벌들이 낸 774억 원은 정확히 어디로 갔는가? 법정은 일부를 추적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수백억 원이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누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가? 전화를 걸었던 그 남자는 누구였는가? 그가 말한 더 많은 문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는 김민석에게 연락했는가? 그는 도움을 원하는가? 아니면 경고를 주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한 무당의 딸과 그녀가 조종한 대통령의 이야기일 뿐인가? 아니면 그들 뒤에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자체가 부패했다면 최순실은 그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라
증상이었다면. 김민석은 일기를 덮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 주소로 갈 것이다. 그 남자를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은 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절반의 진실은 또 다른 거짓말일 뿐이다. 그는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여전히 어둠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둠은 결코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촛불은 한 명의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하지만 그 대통령을 만든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기다리고 있다. 다음 최순실을, 다음 박근혜를, 다음 희생자를. 질문은 이것이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40년 전처럼 40년 후에도